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3월 강의 시작이네요. 그죠? 에이구. 오늘 D-Day를 계산해 봤더니 262일 남았더라고요. 주로 따지면 약 37주. 약이 뭐 필요해? 37주 정도 남았어요.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셔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좀 많이 긴장되시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디 못 나가시고 저도 빈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얼굴 못 보면서 하니까 되게 쓸쓸해요. 심심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기운도 별로 안 나요. 하지만 네, 선생님들 계신다고 생각하고 뭐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좀 힘들게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바꾼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고 싶은 생각 들어도 못 가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공부를 막상 하면 힘들지 않지 않아요? 막상 붙잡고 막 열심히 파고 보고 있고 그럴 때는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수험생으로서 공부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야 돼. 오늘 또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자꾸만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저쪽에서 유혹하고 이쪽으로 마음이 가기도 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가 정말 힘든 때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가 그런 다른 유혹을 다 차단해 줬으니까 얌전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도 견딜만 하실 거예요. 뭐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최소화하고 우리 수험생한테는 그래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날이 좀 따뜻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또 백신도 개발하고 그러면 금방 또 물러나겠죠. 그러면 그때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합시다. 네. 선생님들 1, 2월에 수업하시다가 저랑 같이 수업하시다가 지금 잠깐 떨어져 계시고 이제 3, 4월 강의를 또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올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작년에 공부하셨다가 안타깝게 근소한 차이로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앞을 보도록 합시다. 뒤 자꾸 돌아봐 봐야 그래요. 가끔 이렇게 힘들어지기만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3월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1, 2월 이고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한번 봐요. 이게 1차 커트라인이에요. 서울 것만 뽑아봤는데요. 이게 20년 대비, 이건 19년 대비, 이건 18년도 시험이었겠네요. 18년도 서울 1차 시험이 66.67이었어요. 17년도 거 있을 거고, 제가 16년도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때 서울 커트라인이 64.00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는 조금 더 66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점수를 봐봐요. 1차 커트라인을 한번 봐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때 저 봤을 때보다 2.67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한 5점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점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뭐 9점이 올라갔잖아요. 요 추세를 한번 봐봐요. 점수 커트라인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험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쉬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작년 커트라인을 보면 84 전부
여기 강원도만 이때 78.67인 건 강원도가 두 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고, 다른 지역 봐요. 전부 80점대예요. 여기도 2배수가 아니라 1.5배수 뽑았으면 여기도 80점대일 거예요. 1차 커트라인이, 자, 서울 것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1차 커트라인이 84.33이었대요. 이게 합격하신 분의 커트라인이 아니잖아요. 1.5배수의 커트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배수에 들어갔을 때의 커트라인을 생각해 보면 저 점수보다 한 2, 3점 정도는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한 85점 정도라고만 보더라고. 이렇게만 치더라도, 여기가 1배수라고 치더라도 교육학 전공 합해서 우리가 날릴 수 있는 점수가 15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학에서 뭐 5점, 전공에서 10점, 교육학에서 조금 더 맞으면 전공이 좀 더 여유 있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도 하나같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실수예요, 실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답을 다 확인해 보면 몰랐던 문제, 공부 안 했던 문제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공부하셨던 거고, 보고 나셔서 하시던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랬지? 내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지? 왜 이쪽으로 접근을 했지? 하고 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커트라인이 뭐 50점대에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제 범위가 계속 넓혀지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는 이제 봐요. 이렇게 점수가 올라왔다는 건 우리 공무원 시험처럼 봐야 할 내용들을 딱 잡고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정말 실수 하나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시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방향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려고 시간을 보내실 게 아니고,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소화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물어봐도 실수 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게, 이제 이론 공부해놓고 이것을 내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반복이 더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늘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 서브노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자꾸 늘리고 반복해서 실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수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1차 점수가 80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렸고,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가 됐다면 1차에서의 차이가 근소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커트라인 인근에 점수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요 커트라인에서 소수점 때문에 떨어진 분들도 너무 많을 거고요. 저 커트라인 인근에서 소수점으로 높아서 불안하게 시험 보셨던, 2차 시험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여기에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건 그만큼 2차 시험이 또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1차에서 내가 조금 불안하게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 조금 신경을 더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인 거죠. 지금 발령받으신 분이니까. 작년에 시험 보신 분도 1차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셨었다 그랬잖아요. 1차에서 여유 있게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9점인가 이렇게 여유 있게 보셨고, 한 분은 소수점 정도로 1차에서 커트라인에서 소수점 정도 높아서 되게 불안하게 보셨대요. 근데 2차 시험을 되게 잘 보셔가지고 두 분이 결국 비슷비슷한 점수로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서 여기에서 살짝 높으신 이분이 2차에서 대부분 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2차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너무 근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2차 준비를 하시는 것도, 2차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잖아요. 지도안이 10점, 그 다음에 실연이 20점, 실기 30점, 그 다음에 면접이 40점. 예일 기준으로 해서, 네, 요거 지도안 안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기가 조금 더 높은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여튼 지금까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을 제외하면 면접 점수가 제일 커요. 면접 점수가 큰 건 1차 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교육학 공부를 그만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2차는 1차 때 공부했던 것 그리고 플러스 각 시도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 시책들에 대한 공부 그것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들 실기 이런 것들도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작년에 서울 보셨던 분이 작년 서울 실기가 수영 종목이 평영 50m 턴하고 아니야 저병 50m 턴하고 다시 저병 25m 턴하고 평영으로 25m 오는 시험이었대요. 근데 이제 평영의 규칙이 점프하고 들어가서 돌핀킥 딱 한 번만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돌핀킥 두 번 하면 바로 실격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록을 재시는 분이 있고 그 심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법 그리고 돌핀킥 횟수 이거를 같이 가면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뭐 턴할 때 두 손을 동시에 짚지 못했다거나 돌핀킥을 두 번 했다거나 영법에서 파울이 발생하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 실격입니다. 그럼 이분은 점수가 그 종목은 최하점 맞고 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2차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돼요. 한 종목에서 이렇게 되면 한 종목이 6점인 거잖아요. 5종목이면 6점짜리 종목에서 한 종목을 최하 점수를 깔고 가버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맞았던 것 여기서 몇 점 더 맞은 게 다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실수를 없애는 것 이런 측면에서도 2차 점수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끝나고 나면 2차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소홀함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제는 2차가 어쩌면 1차 이후에 2차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 금방 안 되는 실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선생님들이 1년 내내 시험 공부하시면서 따로 몸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시간 오래 걸리는 수영, 체조 이런 종목들은 평상시에도 쭉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육상 종목의 대부분은 아마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구기 종목들은 웬만하면 1차 끝나고 2차 때 시도해도 본인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때 딴짓 안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영만큼은 선생님들께서 각자 개인별로 안 되시면 강습을 받거나 연습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고 체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조장을 대여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시간 내서 이렇게 그 선출이신 분들이 가끔 시간이 되시면 본인들이 직접 지도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강으로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사전에 날짜를 공지해드릴 거니까 되면 오셔서 같이 연습하고 그러도록 합시다. 3월에는 지금 우리 실기 체조하는 날짜를 가능한 한 뒤쪽으로 좀 밀어볼게요. 마지막 주 정도로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볼게요. 코로나가 조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좀 주춤한다고 하니까 우선은 마지막 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 주에 특별한 뭐 개인적인 일이 생기지 않으면 마지막 주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뒤쪽으로 미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체조하는 곳은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네, 이수역 인근에 있고요. 그때 가서 다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지난달에 처음 가봤는데 장소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튼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에 비해서 3, 4월 강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프린트 자료로 드리는 내용들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 2월은 기초이론 강의를 했고 3, 4월에는 심화이론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달라지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물이 같은데요. 그죠? 조금 관심을 둬야 하는 초점이 조금 넓어질 뿐인 거고 1, 2월에 보셨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조금
1, 2월에 수업을 듣고 3, 4월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해하는 폭이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게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 이야기구나 라고 하고 와닿는 게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혹시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1, 2월 거를 다시 그렇다고 가서 듣고 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3, 4월 보시면서 좀 더 신경 써서 본인이 접근을 하고 보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 오늘 수업이 끝나면 내일은 어제 수업 들었던 거에 대해서 형성평가 자료를 제가 드려요. 그러면 어제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 꼭 알고 가야 할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문제로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형성평가를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못 오시는 인강 선생님들은 인강으로 자료 올려드리면 그거 놓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혼자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거 우리 집계해서 나중에 6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뭐 시상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뭐 상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점수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동기유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 문제를 풀면서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동참해봐요. 제가 이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들 이런 거 봐야 돼요. 여기는 챙겨주셔야 돼요. 나중에 꼭 봐야 돼요 하고 났더니 선생님들이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기간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 돼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제 5, 6월에는 기출 분석할 거고 7, 8월에 문제풀이 하고 이럴 건데 7, 8월 때에는 이제 선생님들께 문제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푸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그 많은 내용들을 봐야지 하고 밀어놨던 이 내용들을 7, 8월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 내용들 풀어야 되니까 이거 공부해볼까? 일주일 갖고 못 풀어요. 이거 다 집어넣고 이거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7, 8월 힘들어하고 가다가 이제 9, 10월에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되고 이거 입력이 안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응용해서 또 이걸 인출하고 정말 버겁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 2월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좀 편하게 가시겠다 싶어서 1, 2월부터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이 요 범위는 그날 했던 범위만큼 소화하고 또 그 다음날 했던 범위 소화하고 이렇게 가는 게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맞춰가는 게 나중에 덜 지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힘 닿는 만큼 그날 수업하고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입력하고 또 내일 시험 문제 풀어볼 때 풀기 위해서 또 오면서 또 공부하고 미리 와서 공부하고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입력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작업을 계속 한번 발맞춰서 해봐요. 그럼 나중에 좀 편하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공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셔야 돼요. 1, 2월, 3, 4월까지는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실 거잖아요. 1, 2월에 서브노트 하셨던 분들은 3, 4월 내용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건지 1, 2월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것은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나눠드린 내용들이 있을 거고 반드시 봐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3, 4월 보면서 이 내용들은 기출되었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내용들이 혹시 곁다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 돼요 하는 내용들까지는 3, 4월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 4월에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서브노트가 좀 더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기출 분석하시면서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그러면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자꾸 연습을 하실 거예요. 5, 6월 달에는. 그래서 5, 6월 달 기출 분석은 문제는 이것이고 답이 이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기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으니 향후에 또 이것이 다뤄진다면 이런 쪽의 문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자꾸 짚어보고 그것을 한번 헤쳐 보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들끼리 나름대로의 기출분석 스터디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출분석 스터디 하시면서 중요한 건 답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다시 다뤄진다면 어떻게 다뤄질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월까지
오리월 2달 하고 나시면 서브노트에 이 부분이 기출되었구나, 이렇게 물어봤구나,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배경으로 이것이 다뤄졌구나, 이런 부분이 다 체크가 돼야 돼요. 아마 선생님들 노트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다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7, 8월 2달은 선생님들이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7, 8 그 여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2달 동안 이제 본인의 한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서브노트 놓고 7, 8, 2달 동안 이거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다 입력이 되면 9, 10월이 좀 편해질 거예요. 9, 10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에는 대부분 입력한 내용들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재밌게 풀리겠죠.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보고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연습을 자꾸 해보실 거고, 또 모의고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실전 시험을 볼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던 이 내용들이 아 이렇게 풀어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거고, 그래서 실전 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지, 인강으로 시험 9, 10월에 들으실 선생님들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현장과 똑같은 환경, 적어도 선생님들의 마인드는 실제 시험장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푸셔야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 그렇게 돌리고 나시면 11월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알아서요. 7, 8월까지 이걸 2달 동안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9, 10월 2달 동안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를 끝내면 안 돼요. 늘 잔소리 같지만 7, 8월에 집어넣었던 이 내용들이 9, 10월 모의고사 때는 문제 푸는 것은 문제 보고 2시간 동안 이거 2교시에 거쳐서 문제 풀고 그거 확인해 보고, 나머지 시간은요 7, 8월에 이거 입력하셨던 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입력하고 회독수 늘리고 이 작업이 계속 돼야 돼요. 그러면 11월은 알아서 굴러가요. 알아서. 11월에는 선생님들이 딴짓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월 말에 벌써 원서를 써버렸고 경쟁률도 내 눈으로 확인했고 이제 몇 주 남지도 않았고, 정말 그때는 누가 딴짓 하자 그래도 그때는 다른 데서 외부에서의 유혹의 손길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너무 그간에 공부해온 게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7, 8, 9, 10을 조금 소홀히 보내놓고 11월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자? 불가능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7, 8월 2달 동안 집어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조금씩 정말 중요한 아이들 먼저,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아이들 먼저,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넓혀 가셔야 돼요. 정말 기출로 다뤄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애들 최우선적으로 먼저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출되었으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지? 그 다음 내용들 조금 더 넓혀서 입력하셔야 되고, 또 안 나왔지만 혹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아이들에서 좀 덜 중요한 아이들 방향으로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 가시면 덜 힘들어요. 믿고 따라와 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월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보셔서 여기 커트라인에서 너무 안타깝게 아쉬운 점수로 이렇게 고배를 마셨던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나는 이 수준까지 충분히 다 달았어, 빨리 시험 한번 더 보고 싶어,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나한테 가장 득이 되는 이기적인 해석은요, 그래 깨끗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대충 이러면 큰일 나요. 임용은 대충은 없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독하게 맘먹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작년에 시험 보셔서 여기에서 안타깝게 여기에서 조금 점수가 부족해서 혹은 2차까지 가셨다가 이렇게 조금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신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위험해져요. 그것이 자칫 이렇게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말
더 내 한계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더 끝까지 밀어붙여서 한 방에 딱 끝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마 공부하시면서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05년도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5년 이제 4년도 공부해서 5년도에 떨어지고 5년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벌써 발령 받아서 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작년에 했던 걸 또 1년 동안 반복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때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친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 나태해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징그러워서라도 내년엔 다시 싫어. 그러면 그냥 이 약 물고 한 번에 끝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TO의 유리함은 더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강으로 듣는 선생님들 또 서브노트 만드시고 혹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간단한 팁을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강 듣는 선생님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본인이 공부하신 다음에 서브노트 만드시고 그거 내가 오늘 이만큼 서브노트 만들었다 하고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인증을 해줘요. 그럼 저랑 둘이 이렇게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만들 때 좀 덜 지쳐요. 오늘 한 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 인증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가 이만큼 하고 끝내고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건 수업 진도와 딱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욕심내지 마시고 딱 2달 동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진도에 맞춰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가세요. 그럼 제일 편해요. 지금 1, 2월에 수업 들으시면서 인강 들으시면서 저에게 서브노트 만든 거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선생님들 제가 그랬어요. 새벽 시간이어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관계 없으니까 다 만드시면 저한테 보내시라고. 새벽에 톡 보낸다고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안 그래도 돼요, 소영쌤. 어차피 제 톡소리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잘 때는 들리지도 않아요. 낮에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아무 때나 확인해서 제가 필요한 이야기는 해드리고 그럴 거니까 꼭 그것과 관련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부하시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저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털어놔 봐요. 그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면 제가 고민 상담도 좀 해드리는 쪽으로 해볼게요. 어쨌거나 37주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끝내봅시다. 저 공부할 땐 그랬거든요. 되게 마치 제가 죄인 같았어요. 왜냐면 공부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돈을 주셔야 고시원비도 내고 학원비도 등록하고 심지어 그거 안 주시면 내 전화요금도 못 내는데 그래서 되게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식구들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명절 때 가도 이제 그분들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냐? 올해는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물어보면 명절 때 가서 가족들이 물으면 덜컥하죠. 그래서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나한테 확신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늘 저 자신도 불안해하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합격하실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못할 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잘하고 있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합격한다고 하세요. 합격하실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공부하세요. 희망과 자신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죄책감과 이렇게 쭈구리 모드로 공부하시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세요.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잔소리가 길어서 잘라서 가죠 뭐. 이거 연결해서 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잘라서 갈게요. 네.